안녕하세요.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여자, 배우 공경아입니다. 언젠간 내게도 닥칠지 모르는 법정 분쟁. 하지만 내겐 너무나 어려운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고 시원하게 알려줄 곳을 찾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저희 법대로 합시다가 시원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미녀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녀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저도 너무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주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황혼 이혼이라는 주제로 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 문제로 사실 말 못하고 그냥 가슴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저희 방송을 보고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정말 유익했다는 반응이 너무 많았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하지만 우리 법대로 합시다는 지금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앞으로도 정말 유익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방송 준비해 드릴 테니까 꼭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고했듯이 오늘 주제는 상속에 관한 거죠?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사실상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자녀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속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곽소연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평선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곽소현입니다. 지난주에 황혼 이혼에 대해서 실장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많은 자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주제인 상속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렇죠. 이혼 같은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상속은 가족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은 정보와 다양한 사례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도 채널 고정하시고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에 관한 문제는 앞서 임주혜 변호사님이 언급하셨듯이 부모 입장에서나 또 자식 입장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자식 이 두 입장을 다 나눠서 여러 사례를 들어가 보면서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기 전에 요즘 어떤 문제, 이 상속 문제가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나요? 네, 상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도 좀 소송이 많고 분쟁이 많은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형제 자매들 간에 아버님이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주셨다거나 형제 간에 이제 고르게 배분하시지 않은 경우에 이제 형제나 자매 간에서 이제 내 부분을 찾아오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속 소송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은 사실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다 보니까 상속까지 기다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전에 증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속 안 하시고 그 전에 미리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시는 거죠. 이제 그 경우에 그러고 해서 이제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잘 아울러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재산은 받고 나서 또 제대로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 부모님께서 내가 이전에 했던 이 증여를 취소하고 싶다. 이걸 저희가 그냥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소위 불효소송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런 불효소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평생을 진자리 마른자리 이렇게 가면서 자식들을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이거 노년의 상속 문제로 자녀와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다니까 정말 이거 너무 서글프고 마음 아픈 일인데요.
하지만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맞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불효소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노령층의 인구는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요즘 또 사회가 워낙 어렵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씨름하고 계신 자영업자분들도 너무 많고 자식 세대는 또 살아가기가 좀 경제적으로 팍팍하다 보니까 사업을 한다거나 생활비로 충당하려고 부모님의 재산은 미리 받아오시고 그런데 또 그에 합당하게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부모님에게 그에 합당한 효나 부양의 의무를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시작해서도 서로 정서적으로도 또 이제 마음적으로도 상하는 그런 말들을 하시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싸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전반적으로 좀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첫 번째 사례가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72살이 된 여자입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가 3년 전에 저 세상으로 먼저 갔어요. 남편이 죽고 하나 있는 아들 부부가 제가 사는 집으로 와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혼자 있는 애미 걱정해서 모시려구나 하는 마음에 처음엔 기특했죠. 이제 40 중반이 된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뭐라도 해보겠다고 애쓰길래 남편이 조금 남겨둔 재산을 미리 증여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남편이 제 명의로 해준 집도 아들의 명의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있는 재산을 다 주고 집 명의까지 바꿔주고 나니까 아들 며느리 태도가 갑자기 변하더라고요. 아이고. 나 혼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지들끼리 나가서 몰래 외식을 하고 오고 또 집에 와도 먹을 게 마땅치 않아서 내가 장을 봐서 음식 장만해 놓으면 식비가 많이 나가네, 가스요금이 많이 나왔네 하며 눈치를 주고 아파서 며칠을 끙끙 앓아도 신경도 안 쓰고 지 애미가 아픈지 외로운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지들 살기 바빠서 그렇다고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 괘씸한 생각만 자꾸 들어서 이게 다 벌써 저버린 돈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더 뜯어낼 것도 없고 손난 많이 가는 애미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뭐라도 대 주머니에 있어야 저도 힘이 생길 것 같은데 자식들에게 준 재산을 다시 받아올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이게 어렵게 다 모았던 걸 자식한테 다 줬더니 이런 사례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은 또 다 주시고 싶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아쉬운 소리 하는 자식한테 딱 냉정하게 안 돼 이렇게 끊어주실 부모님이 안 계시죠. 이게 사연 중에서 제가 막 화가 났었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사연에서 나오는 증여가 정확히 뭔가요? 상속이랑 이게 다른 개념인가요? 네, 보통 이제 증여와 상속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여는 상속은 이제 사망하신 후에 그 재산 관계를 처분하시는 개념. 상속은 이제 사망을 하셔야지 발생하는 거고 증여는 어느 때라도 지금이라도 저희가 제3자에게 증여를 할 수도 있고 가족 간에도 증여를 할 수 있고 다른 어떤 대가 없이 아니면 조건은 붙겠지만 어떤 금전을 주는 것 그걸 이제 증여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연의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미 다 상속한 재산을 다시 이렇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제 제가 세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실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앞서서 요즘 상속으로 관련해서 많이 일어나는 소송이라고 말씀드린 불효소송에 해당하는 그런 케이스일 것 같아요. 이제 불효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그 컨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자식이 나를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나를 공경하고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던 이 집의 명의를 바꿔줬다거나 아니면 내 몫의 예금을 줬다거나 주식을 줬다거나 이렇게 부담을 주고 한 증여다.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나를 잘 공양하고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를 조건으로 상속받을 정도의 금액을 미리 준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원래 해야 되는 그 의무, 부양의 의무를 나에게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 이 증여는 무효다. 이런 컨셉으로 하시는 게 불효소송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1회에서도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거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부담부 증여였다. 내가 이렇게 너가 나를 잘 공양할 것을 이제 조건으로 해서 한 증여다라는 부분을 뭐 계약서라던가 뭐 어떤 문서라든가 뭐 녹취라든가 모든 그 증거가 있으셔야지 이런 부분이 진행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시 찾아오시는 게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양 의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이게 증여를 할 때 저희가 증여를 이유로 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말로만 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특약으로 뭐 어머니가 원하시는 부양 조건을 그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용돈을 매달 100만 원씩 달라 이런 사유를 적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달 1회 이렇게 뭐 나랑 같이 밥을 먹는다, 뭐 여행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특정한 부양의 조건을 기재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계약을 꼭 하시겠다고 하면 이런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꼭 기재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뭐 아들이 힘들다는 상황에서 부랴부랴 이제 등기를 넘기기 위해서 이걸 채 미처 쓰지 못하고 넘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사후에 이제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내가 이거 넘겨줄 때 너 나 용돈 주기로 했잖아. 아니면 내가 뭐 어디 갈 때마다 같이 동행하기로 했잖아. 라는 거를 이제 의사를 표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아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다음에 며느리의 반응 같은 걸 이제 조금 증거로 남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뭐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받기로 하시고 전 재산을 증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아들이 처음에는 잘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또박또박 입금 내요. 이런 것도 이제 초반에 사실 부모 자식 간에 뭐 다른 거래가 없었으면 그런 큰 돈을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할 일이 없었겠죠. 그랬으면 이런 금전 거래 자체가 이제 부양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사실 이게 부모 자녀 간에 뭐 이렇게 줄 때 너 이거 나 해줘야 돼 이러고 쓰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너무 사례를 정없어 보이죠. 뭐 몇 회에 한 번 나랑 밥을 먹어라라든가 이런 거 참 알아서 서로 맞아요. 행복하게 근데 하는 건데 좀 이런 씁쓸합니다. 사례를 보니까 정말 서로를 위해서 나중에 얼굴을 붉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적는 게 정말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또 이렇게 재혼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되면 이 재산 상속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 어느 재력가와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된 여성분이신데 남편의 자녀들이 그 재혼은 찬성을 했는데 결혼하는 조건으로 상속 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대요. 이걸 쓰면 그 나중에 그 여성분은 이게 상속을 못 받나요? 참 어려운 문제죠. 사실상 이렇게 재혼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주로 이제 사별을 하시고 새로 뭐 아내를 재혼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혼하시고 재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재혼을 하셨더라고 하더라도 후에 재혼하신 배우자는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이 되게 되죠. 정당한 상속인이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되시는데 이런 이제 뭐 황혼 이혼 후에 재혼이나 사별 후에 재혼의 경우에 자녀분들이 사실 상속분 때문에 반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상속받을 재산이 많을수록 또 이런 이렇게 재혼을 반대하시는 경우가 좀 생기시는데요. 상속 포기 각서라는 게 그래서 이럴 때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상속 포기 각서라는 것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상속이 일어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시는 문서예요. 이제 뭐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이 일어나는데 내가 정당한 상속인이지만 나는 상속받지 않겠다. 이때 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은 이제 유효하신 거지만 상속권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직 정정하게 살아 계신데 생전에 상속 포기 각서를 쓰는 거는 사실 효력이 없거든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갖다가 뭐 미리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속 포기 각서에 한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녀분들이 강요에 의해서 썼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상속 포기 각서의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이거 재혼을 하게 되면 또 이게 기존의 자녀와 또 재혼 후에 생긴 그렇죠. 자녀, 이게 정말 너무 상황이 복잡한데요. 재혼을 한 남성인데 전처 사이에도 또 아이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또 이 재혼한 이 분들도 자녀가 있어서 또 있고, 근데 두 분이 재혼하셨는데 여기 또 자녀가 하나 또 생기는 그렇죠. 거예요. 이랬을 때 이 남성분이 돌아가시면 이 재산을 이 자녀들 어떻게 이게 상속이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1 상속 순위는 보통 저희가 직계비속 자녀를 말합니다. 자녀와 지금 혼인 중의 배우자가 이제 동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사망을 하셨을 때 자녀가 2사람입니다. 이 재혼 가정에서의 자녀가 있고요. 그리고 전혼 가정에서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2분과 현재 재혼하신 배우자까지 해서 3명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한 여성의 사례인데 남편의 불의 사고로 몇 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아이고. 얼마 전에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한테 이렇게 상속을 해줬는데 돌아갔잖아요. 남편이 먼저. 이랬을 때 살아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랬을 땐 시아버지 재산을 이 여성분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나요? 좀 어떻게 얼핏 생각하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해요. 만약 아버님이 계속 살아 계셨다면은 정당하게 그 몫을 상속을 받으셨을 거고, 그러면 그 아버님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그 부가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이 그렇죠. 있다면. 남편이 있었었다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대습 상속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대습 상속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대신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돌아가신 아버님을 대신해서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아버님이 받으실 수 있었던 상속분을 대신해서 받아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평등의 관점에서 아버님이 계셨더라면 받을 수 있는 부를 이제 그대로 이어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공평의 관점에서 대습 상속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제 재혼을 하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재혼을 하시게 되면은 그 배우자는 이 대습 상속의 권리가 인정이 되지 않으시고 자녀들만 대습 상속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재혼을 안 하면 다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재혼을 하면 그 자녀만 받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거 상속에 관한 사례를 취합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이거 유언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질문 정말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유언해도 되냐?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한 당장 뭐 이렇게 제가 말한 것 자체로 유언이 되냐? 아니면 맞아요. 저 다짜고짜 저 붙잡고 오늘 만난 김에 임 변호사 나 유언장 좀 써줘, 이러시는 분들도 우리 드라마 계세요. 봐도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유언장 때문에 막 재산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데. 금고에서 막 발견되죠. 네, 그래서 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쓰면 되는지 이게 알고 싶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속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반드시 이 유언장이 유효한지가 법적 다툼의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법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언에 해당하는 내용조차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님께서
자신의 재산은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모든 빚은 둘째 아들이 가져라.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빚 같은 경우는 다 동등하게 나눠서 가져야 되고 재산만 이제 아버님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작성 방식도 당연히 법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되고 작성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뭐 노인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한 번씩 유언장을 작성하실 거예요. 그럼 뭐 이거는 내 소중한 물건은 뭐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적어주시잖아요. 뭐 내 인생의 목표는 이러했으니 모두 다 이것을 지켜라. 분명히 좋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효력이 있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작성하시는 방식 중에 자필 증서의 유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걸 왜 많이 하시느냐? 혼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변호사님. 네네. 다른 유언 방식은 모두 다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요건들이 다 필요한데 자필 증서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노인 대학 같은 데서 이제 과제로 많이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워드 타이핑을 딱 하신 다음에 사인만 하시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자필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면 안 되는 뭐 주소라든지 뭐 자신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걸 다 기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나중에 작성을 하시고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되는 거는 이제 사망하신 분은 내 재산을 이렇게 처분해 줬으면 좋겠다 싶으셔서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셨겠지만 너무 꽁꽁 숨겨두시는 거죠. 발견이 안 되는 네네, 거네요.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발견한 상속인이 슬쩍 네, 감출 수도 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조작의 위험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장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법원에서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정당하게 그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쓴 게 맞는지 누가 억지로 옆에서 쓰라고 강요한 건 아닌지 그렇게 검사를 받아야만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유언장 중에 자필 증서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검인 절차 부분이 문제되고 그다음에 상속인들 대부분은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생전에 말한 적이 없어. 나에게 그렇게 재산을 안 줄였을 리가 없어.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수긍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법적 상속인들이 유언 무효에서 상속재산 분할에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 유언장이 없었으면 다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고 끝났을 것인데 유언장을 잘못 쓰시게 되면 이런 이제 사후의 가족들이 너무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필로 쓴다고 다 되는 것만도 아니네요. 이게 뭐 법적으로 다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유언장에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이 3남매인데 나는 셋째 아들이 제일 좋아 이뻐 그래서 그 셋째 아들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쓰셨으면 그게 효력이 있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언장이 유효하게만 작성됐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게 아버님의 재산이죠. 그쵸. 아버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셋째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일단은 네, 전 재산을 넘겨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다른 이제 첫째, 둘째 아들이 내지는 이제 형제분들이 이걸 수긍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같아도 싫을 것 수긍 안 같아요. 되죠. 네, 그래서 수긍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손 놓고 있어야 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또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 제도 자체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삼남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분의 1씩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상속권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이 이렇게 이전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적어도 아버지가 나를 뭐 상속을 줄이라는 그런 기대권 내지 부양의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일정 부분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부분을 법이 유류분이라는 제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드렸듯이 상속분에 해당하는 3분의 1이 모두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속분의 절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막내 아들한테 이게 전 재산이 갔을 때 형제분들이 동의를 하면 전 재산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전 재산에 이제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6분의 4, 나머지 첫째, 둘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각 6분의 1씩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후에 유언장이 이런 문제 갖고 막 소송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아까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유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자폐증서에 의한 유언도 제대로 잘 작성만 하시고 그 법률에 맞게 작성을 하시고 가족들의 그 합의하에 작성을 해두셨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겠죠. 좀 더 이제 법적 분쟁 위험을 피하시려면 저는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말 그대로 공정증서, 그러니까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시는 유언이세요. 그러면 공증인과 이제 증인 앞에서 유언을 작성하시는 건데 이제 이 경우는 변호사가 직접 이제 작성을 해주시는 거니까 뭐 그런 내용을 빠뜨리실 위험이 없고, 그리고 아까 박서연 변호사님께서 곽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자폐증서에 유언을 하시면은 자폐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면 별도로 또 법원에 가서 검인 절차 걸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검인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유언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신다는 점에서 좀 간편하시기는 한데 또 문제는 비용이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감정인에 대한 그런 그 유언서 작성에 대한 비용이 드시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감안을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역시 베테랑 전문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변호사를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만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문제가 곪고 터지고 변호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이제 그때서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으시는데 사실 변호사는 미리미리 만나시는 게 가장 좋다는 점, 미리 만나두셨으면은 나중에 볼 일이 없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럴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의논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야 이게 더 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걸 아마 오늘 이 프로를 보고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지껏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자녀 입장에서 상속에 관한 고민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한번 사연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희 가정은 일용직을 하시는 아버지와 4살 터울의 여동생이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와 동생을 버리고 집을 나가셨대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 너무 어려서 갑자기 엄마가 왜 없어졌는지 잘 몰랐는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하루는 술을 드시고 오셔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집 형편도 어렵고 애들 둘 키우기가 버거웠는지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엄마가 나가셨다고. 아버지는 그때 너무 무기력해서 엄마를 잡을 힘조차 없었다고. 그 후로도 저희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상 대학에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비록 대학에 못 갔지만 동생만큼은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고를 당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에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황당하게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던 엄마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엄마 노릇 하지도 않았던 그 여자가 동생이 죽자 나타나서는 동생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을 상속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릴 때 고작 몇 년 키웠다고 엄마 행세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런 사람도 엄마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상속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하네요. 이게 동생이 죽어서 이곳 슬픔에도 헤어나오기가 어려운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다니 정말 제가 본인은 아니지만 이 아이한테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참 많은 있죠. 것 같아요. 이런 사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저도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사실상 뭐 친권도 포기하고 뭐 아이를 전혀 양육하지 않으셨고 남남인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친부와 친모에게 이런 경우에 반반씩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법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금 국민청원도 사실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상속 결격 사유, 그러니까 상속인임에도 이 사람에게는 상속하지 마라고 하고 있는 상속 결격 사유가 굉장히 좁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뭐 살인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진 적어도 유언장을 뭐 위조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뭐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뭐 친모로서 정당하게 양육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는 지금 활발하게 있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이 경우에 친부와 친모에게 지금 반반씩 상속 재산이 돌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거 얘기를 들으니까 얘기를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뉴스상에서도 이런 문제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키운 아버지하고 정말 이렇게 반반씩 나눠야 되는 건가요? 정말로? 네, 사실 저도 참 입에 올리기도 너무 정말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유명 연예인이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좀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도 이와 유사하게 친모의 경우에는 제대로 부양을 다 하지 않고 떨어져 살았던 기간이 길고 친부가 주로 양육을 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 재산에 대해 친모가 가져갈 권리가 있느냐 이를 놓고 다툼이 있었고 최근 법원에서 꽤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그 경우에 어떻게 판단이 되었냐면 실제로 양육을 했던 아버지의 기여분을 더 인정해서 20% 정도 더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법 감정상 그래도 20%만 더 가져가는 게 맞느냐 아예 다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거 상속 결격 사유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뭐 이쪽은 이쪽대로 사정이 있었을 때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또 자녀의 입장에서 고민되는 상속 문제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혼인신고 이렇게 치매가 오셔갖고 근데 그 간병인이 이 치매인 상태에서 아버지랑 혼인신고를 했대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황당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간병인에게 상속을 이렇게 넘길 수가 있을까요, 이게? 네, 아까도 이제 저희가 재혼 가정에서 나왔던 문제와 유사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와 좀 다른 점이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스스로 재혼을 결정하고 하셨는지가 약간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산이 아니시고 네네. 치매니까. 네, 일단은 재혼을 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속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반대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지금 자녀뿐만 아니고 손자, 손녀,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데 간병인과 결혼을 한다? 이거는 당연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뭐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만약에 아버님이 그러니까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고 자녀와 법적인 지금 배우자, 간병인이 당연히 뭐 상속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혼인관계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걸 다시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소송을 저희가 혼인 무효의 소송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걸 이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무효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진짜로 이제 혼인할 의사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을 이제 첨예하게 주장을 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 판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서 그런 이제 뭐 재혼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한다거나 아버님이 평소 뭐 간병인과 어떤 뭐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이제 증인들의 진술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말 뭐 간병인이 지금은 심해졌지만 그 당시에 너무 멀쩡했을 때 이렇게 그렇죠. 하신 거다 이래도 참 자식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사회 단체에 다 기부하겠다. 이런 거 가능한가요? 왜 우리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네, 나는 다 재산 사회에 다 하겠다.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 사실 한 번쯤은 부모들 입장에서도 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곽소연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이 뭐냐?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 재산 내가 어디다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맞아요. 나 제대로 부양도 안 한 자식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나는 뭐 오히려 나를 잘 부양했던 날 도와줬던 뭐 요양보호사님에게 드리겠다거나 아니면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뭐 내 친구에게 주겠다거나 아니면 난 진짜 내가 힘들게 일군 재산을 좋은 일에 쓰겠다. 난 사회단체에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재산이니까 내가 내 처분을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제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재산에 대해서 정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내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어느 정도 이를 좀 잘 균분해서 내가 원래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의 2분의 1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는 게 유류분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배우자가 계셨고 자녀가 2분이 계셨다면 원래 배우자는 1.5배를 자녀보단 더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각각 자녀에게 돌아가실 수 있는 목이 있었을 텐데 그 경우에 내 원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어떻게든 받아줄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유류분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사연 같은 경우에 사회단체에 나 전 재산 다 기부할래 하셨다면 내가 원래 받아올 수 있는 목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돌려달라고 사회단체 측에다가 소송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점이 그러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예전에 뭐 이렇게 상속하시거나 이런 거 부분도 다 돌려달라고 유류분 청구를 한다면 혼란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1년 내에 청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 수도 있지만 어영부영 하다 보면 휙 맞아요. 지나가는 기간이잖아요. 기부했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나중에 알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셔야 된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다 환원을 하셨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에 반은 그래도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네, 기간이 그렇죠. 제일 중요하군요. 근데 또 이렇게 재산 상속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빚을 졌을 경우 이게 부모님이 못 갚으셔서 이게 돌아가셨을 때 자녀한테 상속이 되는지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연이 많더라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사실 네. 사실 빚만 상속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자녀한테 이제 돌아가셔서 빚이 상속됐는데 그 자식이 또 빚을 못 갚았어요. 그럼 그 자식의 또 그 다음 자식까지 이게 대물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재산 상속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너무 그런 잘 생각이 말씀해 들어요. 주셨는데 사실 이 빚을 상속받지 않는 법을 아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또 포인트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나는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없고 막 받은 게 있다고 해도 빚은 받지 이걸 않겠다. 빚을 안 받겠다, 감당할 수 없다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 그거는 걸까요? 법이 그런 부분을 또 방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나는 재산도 싫다, 빚도 싫다
라고 하실 때 할 수 있는 상속 포기,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일부는 남아있지만 빚이 더 많다라고 했을 때 재산을 일단은 상속받되 그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겠다라는 한정 승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신에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그걸 이제 도과했을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재산의 일부도 받는 대신에 빚 어마어마한 네, 빚도 같이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상속 포기하고 한정 승인?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일단은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돌아가신 분의 빚을 내가 떠안지 않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가 뭐 차이가 없으면 하나로 만들면 되지 굳이 왜 두 개를 만들어 놓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상속인을 안 하겠어라는 상속인의 지위를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버님이 일부 재산이 좀 있으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재산도 필요 없고 빚도 상속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법원에다가 알리는 것이고요.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버님이 재산이 있으시기는 한데 빚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또는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이 재산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버지 재산을 먼저. 이제 그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모르니까. 채권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막 빚이 드러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몰랐던 빚쟁이들이 다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아버님의 빚은 떠안고 싶진 않지만 일단은 눈에 보이는 재산을 내가 일단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가지겠다라는 의사표시가 한정 승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녀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경우도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럼 좀 틀려지나요? 일단은 상속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자녀와 배우자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제 1순위 상속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1순위 상속인이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2순위 상속인, 그다음에 2순위 상속인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 네, 이렇게 이제 계속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자녀가 여러 분일 때는 당연히 각각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이런 선택을 다 같이 이제 각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빚은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뭐 재산은 없지만 빚만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다 상속 포기를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상속 순위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내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를 했는데 내 자녀가 그 이제 상속 순위에 되면서 나는 포기를 해서 이제 빚을 물려받지는 않지만 잘 모르는 와중에 내 자녀가 그 빚을 물려받게 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뭐 계속 상속 순위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관련되는 지금 동순위의 상속인들 중에 일부는 상속 포기를 하고 한 명만 한정 승인을 합니다.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 포기와 다르게 일단은 상속인의 지위는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재산이 없고 빚만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 순위가 내려가는 것을, 내가 상속 포기를 했지만 내 자녀가 빚을 물려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명만 한정 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 법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모르고 있다가 그 손자, 손녀들이 갑자기 할아버지가 진 빚을 떠안을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 이 법은 정말 꼭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장남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많이 모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이게 끝까지 봉양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되면 장남한테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다 가는 거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 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눈다고 해도 더 많이 부모를 부양하고 이제 공양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더 애쓴 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여분을 인정해서 그 기여분은 챙겨주고 그건 빼고 나서 나머지 자녀들이 이제 재산을 나누자, 이런 식으로 상속에서 기여분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아무리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래도 다 그 기여분이 인정되는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시면은 그에 대해서는 또 이제 유류분 청구 가능하시다는 점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좀 이런 뭐 소송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미리 증거도 확보해 놔야 되고 또 이렇게 써놓기도 해야 되고 정말 복잡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법대로 합시다. 오늘은 상속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원래 사례가 워낙 많아서 우리 두 분 너무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좀 두 번째 녹화되니까 좀 더 편안해진 것 같고 저희끼리 합도 좀 더 맞아가는 것 같은데요. 뭐 어려운 얘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얘기 나눠본 거거든요. 좀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상속에 대해서 좀 법적 지식 알아가시고 또 나중에 또 어려운 일 없으시도록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변호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상속 문제 이렇게 법적으로 이제 정보를 드리기는 하지만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리미리 가족끼리 사이좋게 협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속이 발생한 후에 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장례식이죠. 장례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바로 뭐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할지 한정 승인을 할지 그런 고민도 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고 재산이 많다고 하면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등기도 넘겨야 되고 너무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을 저희가 미리 예정을 해서 상속 문제를 이렇게 꺼내는 것 자체를 되게 터부시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아버님이나 이제 부모님들 나이가 좀 되셨다면 이 상속 문제를 좀 터놓고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상속에 대해서 이게 살아계신데 말하기가 쉽지 어렵죠. 않잖아요, 정서적으로. 근데 이런 사례를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저희도 부모지만 미리미리 이런 거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자식들하고 의논도 하고 뭐 변호사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족 간에 더 화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어렵고 복잡하고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푼다고는 하지만 자녀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또 자녀가 늙은 부모를 보살피는 것이 도리이긴 하지만 부모님 또한 여기에만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일단 각자의 삶을 잘 챙겨서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많은 법률 지식 전달해 주신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 유용한 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